1907년 1월 1일 대마도의 한 감옥 안에서 74세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몸은 오랜 단식과 풍으로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 적이 가져다주는 밥에 손을 대지 않았고 적이 강제로 자르려 했던 그의 상투를 끝내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불과 30년 전에는 일본과의 어떠한 접촉도 어떠한 계약도 나라를 짐승의 나라로 만드는 일이라며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도를 반대했고 전신을 반대했고 단발을 반대했고 서양식 군대 편제를 반대했습니다. 조선이 근대화의 문턱에서 허둥대고 있을 때 그는 그 문턱 자체를 부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고함으로 가득했던 노인이 결국 죽음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흔들림 없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틀린 방향을 향해 그토록 완강하게 걸어간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면 그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줄어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일까요? 최익현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신념의 순수성과 신념의 방향성이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자주 뒤섞어버리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익현의 삶을 관통하는 감정 하나를 먼저 짚어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분노나 야심이 아니라 조선 성리학자들의 정신세계 깊숙한 곳에 자리했던 감정, 곧 수치심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덕적 타락과 의리의 상실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수치심입니다. 이 감정은 그의 청년기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정한 학구열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의 중장년기에는 권력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격렬한 정치적 저항으로 변형되었으며, 그의 노년기, 곧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적이 주는 밥 한 그릇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극한의 자기 절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가 왜 그토록 시대의 흐름에 저항했는지, 그리고 왜 그 저항이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완결된 형태로 남을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최익현은 1833년 경기도 포천의 한 몰락해가는 사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화려한 명문가는 아니었지만 대대로 유학을 공부해온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 곧 19세기 전반의 조선은 이미 세도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안동 김씨를 비롯한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매간매직이 성행하며 지방 수령들의 수탈이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직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최익현이 학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은 화서 이항로였습니다. 이항로는 당시 조선 성리학계에서 위정척사 사상의 뿌리가 되는 인물로 정학, 곧 올바른 학문인 성리학을 지키고 사약한 것, 곧 이단과 외세의 사상을 물리쳐야 한다는 신념을 강력하게 주장한 학자였습니다. 최익현은 젊은 시절 이항로의 문화에 들어가 수학하면서 이 위정척사의 논리를 자신의 정신세계 깊숙이 새겨 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정척사 사상이 단순한 배타적 국수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상의 핵심에는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자들에게 성리학이란 단순한 학문체계가 아니라 인간과 우주, 도덕과 정치를 하나로 꿰는 절대적 진리체계였습니다. 이 체계 안에서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예의와 의리, 곧 인륜의 질서를 따르는가의 여부였습니다. 위정척사론자들에게 서양의 문물과 사상, 그리고 그것을 앞세운 일본의 접근은 단순한 외교나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최익현이 훗날 강화도조약을 반대하며 남긴 유명한 말, 곧 그러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이 변하여 금수가 될 것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세계관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에게 개항과 서구화는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움 자체를 상실하는 문명적 파국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의 완고함을 단순한 무지나 편협함으로 치부하기 전에 그것이 그가 진심으로 믿었던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익현이 정치적으로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결정적 전환점은 1868년과 1873년 흥선대원군을 향한 두 차례의 상소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서원, 철폐와 경복궁 중건 등 강력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정책은 세도 가문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웠습니다. 특히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 징수와 당백전 발행은 물가를 폭등시키고 백성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최익현은 1868년 아직 지방의 관리로 있던 시절부터 이미 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상소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 그는 호조참판이라는 관직을 사양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비판 상소, 이른바 경당 유신을 골자로 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에서 그는 대원군의 서원 철폐와 만동묘 폐지, 그리고 과도한 토목공사와 세금 수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상소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컸습니다. 당시 대원군의 권력은 누구도 감히 정면으로 도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는데 지방의 한 유생이 목숨을 걸고 그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소는 결과적으로 고종의 친정을 촉발하는 정치적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명성황후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듯 당시 궁중 안팎에서는 대원군의 권력에 불만을 가진 여러 세력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최익현의 상소는 이런 흐름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의 첫 번째 형태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최익현이 대원군을 비판한 것은 순수하게 유학적 원칙, 곧 백성을 힘들게 하는 폭정에 대한 도덕적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궁중 정치의 어떤 세력, 예컨대 왕비 세력이나 종친 세력과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은 최익현 자신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소는 그가 이후에도 계속 보여준 것처럼 권력의 소재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유학적 원칙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이는 일관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최익현은 명성황후처럼 정치적 세력 균형을 정교하게 계산하는 인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정치적 행위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를 목표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도덕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권력자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상소로 그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지만 동시에 조선 사회에서 목숨을 걸고 권력에 직언하는 강골 유학자라는 명성을 확고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익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을 앞두고 그가 올린 상소, 곧 지부복걸 척하의소였습니다. 이 상소의 제목 자체가 그의 결기를 보여줍니다. 지부복걸이란 도끼를 지니고 궁궐 앞에 엎드린다는 뜻으로, 이는 만약 자신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도끼로 자신의 목을 쳐도 좋다는 극단적인 결의를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 상소에서 최익현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화친이 힘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굴욕적인 강화이며 조약이 체결되면 서양의 물건들이 조선에 쏟아져 들어와 백성들의 생업을 파괴할 것이고 일본의 종교와 사상이 유입되어 조선의 도덕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며 결국 조선인들이 외인 곧 일본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논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외양일체론, 곧 일본과 서양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이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서구화된 존재이므로 일본과의 교류는 곧 서양과의 교류와 다를 바 없으며 이는 결국 조선을 서양 오랑캐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최익현의 예측과 실제 역사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우려, 곧 조약 체결이 조선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외세의 침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화도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고 이후 이어진 여러 조약들과 함께 조선은 점차 열강들의 이권 침탈 대상으로 전락해갔습니다. 이 점에서 최익현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상당히 정확한 정세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해법, 곧 아예 문호를 걸어 닫고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는가에 대해서는 훨씬 복잡한 논쟁이 존재합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질서는 이미 조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급변하고 있었고 서구 열강과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동아시아 각국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키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도 이미 아편전쟁을 통해 강제 개항을 경험했고 일본 역시 페리 제독의 함대에 의해 개항을 강요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조선만이 온전히 세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는 매우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최익현의 척화로는 도덕적으로는 순수했지만 실제 국제 정세의 힘의 논리 앞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처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의 두 번째 형태, 곧 사건을 통해 암시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최익현이 그토록 강경하게 개항을 반대한 것은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리학적 질서와 유학자로서의 기득권적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당 부분 겹쳐 있었습니다. 그가 우려했던 조선의 자주성 훼손은 실제로 일어났고, 이 점에서 그의 정치적 판단은 상당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반대 논리의 근저에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와 도덕체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깊은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기술이나 제도가 조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실용성이 아니라 정통성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가 근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이 조선의 후진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는 비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상소로 최익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유배 생활 동안 그의 명성은 위정척 사파 유생들 사이에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화도조약 이후에도 조선의 개화 정책은 계속 추진되었고, 최익현은 계속해서 이 흐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은 1895년 을미사병과 곧이어 시행된 단발령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일본의 압력 아래 있던 친일 내각은 단발령을 공포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상투를 자르는 것은 단순한 헤어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체 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신체관에서 상투는 조선인의 도덕적 정체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익현은 이 단발령에 격렬하게 반대했고, 그의 유명한 말로 알려진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으나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는 표현은 이러한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기 그는 을미의병 봉기의 흐름과도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생들과 이전의 관리들이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해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는데, 최익현의 위정척사 사상은 이러한 의병 봉기에 강력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직접 무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적 영향력은 전국 각지의 유생 의병장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익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곧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의 행보로 넘어가야 합니다. 을사늑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조선을 보호국화한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민영화는 자결로 항거했고, 조병세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최익현 역시 이 시기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미 70을 넘긴 노구의 상소가 조약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최익현은 매우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상소라는 전통적인 유생의 저항 방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실제로 무력항쟁, 곧 의병을 일으키는 길을 택합니다. 1906년 그는 전라북도 태인에서 걸기하여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나이는 이미 74이었습니다. 조선의 어느 노인이 그 나이에 북가 상수가 아니라 직접 무기를 들고 일어선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의 세 번째 형태, 곧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던져지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익현의 거의 반생을 함께한 제자들과 동료, 유생들조차 이 노령의 스승이 실제로 무장 봉기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의병부대는 정예한 훈련을 받은 정규군이 아니라 대부분 유생과 농민들로 구성된 급조된 조직이었습니다. 무기도 열악했고 전투 경험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익현 스스로도 이 봉기가 군사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그가 봉기를 결행한 것은 군사적 승리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 곧 조선의 신하와 백성으로서 불의한 조약에 온몸으로 저항했다는 도덕적 실천 그 자체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의병부대는 순창에서 관군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최익현은 자신과 맞선 부대가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의 관군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동족끼리 서로 싸우게 할 수 없다며 전투를 중단시키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정치적 신념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저항은 무조건적인 폭력 투쟁이 아니라 유교적 명분론에 철저하게 근거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이라는 외세와 그 외세에 강제로 협력하는 조선 관군을 구분했고, 같은 조선인끼리 피를 흘리는 것을 자신의 신념보다도 더 우선하는 도덕적 금기로 여겼습니다.
이 결정으로 그는 큰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관군과의 전투를 계속했다면 좀 더 오래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가 지키고자 했던 유교적 의리와 명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체포된 최익현은 서울로 압송되었고 일본 측은 그를 대마도로 유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삶의 마지막 장, 곧 대마도에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그가 일본 관원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한 일입니다. 그는 적국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자신의 저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겼고 강제로 음식을 넣어주려는 시도에도 입을 열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위해 한 가지를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대중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최익현이 순수하게 단식만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단식과 함께 그가 1906년 10월경부터 앓기 시작한 풍증, 곧 중풍의 합병이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는 1907년 1월 1일 풍증과 단식의 후유증이 겹쳐진 상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실을 짚어두는 것은 그의 죽음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화화된 서사와 실제 역사적 진실 사이의 간극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본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는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며 그 저항의 정신이 그의 죽음을 앞당기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사인이었다는 단순화된 서사보다는 노쇠한 몸이 풍증과 단식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간 좀 더 복합적인 죽음의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의 네 번째 형태, 곧 그를 향한 가장 신랄한 비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최익현과 동시대를 살았던 개화파 지식인들, 특히 박영효나 육일준을 비롯한 인물들은 최익현과 같은 위정척사파, 유학자들을 조선의 근대화를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했습니다.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최익현이 강화도 조약과 이후의 여러 개화 정책들을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한 것은 조선이 근대적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최익현은 철도와 전신 같은 근대 기술의 도입에도 반대했고 서양식 군대 편제와 무기 체계의 도입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국력, 경쟁에서 점점 더 뒤처지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후대의 여러 역사가들 역시 위정척사 사상이 조선 후기 지배 엘리트들의 세계관을 지나치게 경직시켜 조선이 유연하고 실용적인 근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논리를 따라가면 최익현은 그의 순수한 도덕적 결기와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조선의 국력 약화와 궁극적인 국권 상실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비판이 얼마나 정당한지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화파의 노선이 실제로 조선을 성공적인 근대화로 이끌 수 있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개화파 내부에서도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던 인사들이 결과적으로 친일의 길로 흘러간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역사적 근거를 갖는다는 것만은 분명히 짚어두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능동적 관점과 수동적 관점이 팽팽하게 경쟁하는 지점을 다시 마주합니다. 능동적 관점에서 보면 최익현은 분명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개항을 반대하고 단발령에 저항하고 마지막에는 노구를 이끌고 의병을 일으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그가 처한 시대적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굽히지 않으려는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 관점에서 보면 그의 세계관 자체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조선 성리학 사회, 특히 이학로로 대표되는 위정척사 항맥의 사상적 유산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학문적 전통 안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기에 이 전통의 논리 바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시대, 다른 학문적 전통 안에서 자랐다면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완고한 저항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그가 속한 학문적, 계급적 세계관의 구조적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복합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스승 이학로와의 관계에서 그는 순수한 사상적 계승자였고 이 계승관계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뼈대가 되었습니다. 흥선대원 군과의 관계에서 그는 권력자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강골 유생의 전형을 보여주었지만
흥미롭게도 이 대립은 그가 반드시 개화나 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대원군의 정책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전통적인 민본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대원군에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개화파에 가까운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원군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원군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묘한 지점은 최익현을 단순히 진보 대 보수의 이분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는 급진적이었지만 사상적 지향에서는 극도로 보수적인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명성황후와의 관계도 짚어볼 만합니다. 최익현은 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결과적으로 명성황후가 대원군을 축출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지만 그가 명성황후의 정치적 노선, 특히 외세를 이용한 세력 균형 전략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최익현의 관점에서는 명성황후가 청나라나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 역시 외세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명성황후의 죽음, 곧 을미사변 이후에는 단발령에 저항하는 의병 봉기의 사상적 지지자가 되었는데 이는 그가 명성황후 개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국모가 외세에 의해 시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선의 도덕적, 문명적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최익현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이상, 곧 성리학적 질서와 조선의 도덕적 자주성이라는 이상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국제, 정세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는 이 충돌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강점이라 함은 그의 이러한 비타협적 태도가 결과적으로 그를 조선 말기 저항, 정신의 가장 순수한 상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약점이라 함은 이러한 비타협성이 그로 하여금 조선이 처한 현실적 위기를 좀 더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소와 저항,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방식 외에 다른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시대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익현이 살았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조선은 이미 개인의 도덕적 결기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국제 질서의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은 이미 산업혁명을 거쳐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고 조선이 아무리 성리학적 도덕 질서를 완벽하게 유지한다 해도 그것이 한포와 총기, 산업 생산력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익현의 저항은 이런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균형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도덕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 실패라기보다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 그리고 더 넓게는 서구 열강의 팽창에 직면한 비서구 세계 전체가 마주했던 구조적 공경이었습니다. 다만 최익현이라는 개인은 이 구조적 공경 앞에서 순응이나 타협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고 그 저항의 대가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최익현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유산은 여러 갈래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의병 봉기와 순국은 이후 항일 의병 운동의 정신적 상징이 되었고 특히 그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절이는 이후 독립운동가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며 그의 항일 저항 정신을 공식적으로 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위정척사 사상, 곧 근대화 자체를 거부했던 그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엇갈린 평가가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를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강골지사로 존경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킨 수구적 인물로 비판합니다. 이 두 평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은 역사적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의 순수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는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할 인물이고 정책적 실효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는 비판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핵심 질문의 5번째, 곧 마지막 형태를 청자 여러분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완전히 틀린 방향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 걸음이 누구보다 순수하고 흔들림 없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갔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타협과 계산 그리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최익현의 삶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던집니다. 그가 반대했던 개항과 근대화는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 조선이 받아들여야 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문명의 토대가 된 흐름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방향은 분명 시대의 큰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잘못된 방향을 향해 걸어간 방식, 곧 권력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유배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적이 주는 밥 한 그릇을 거부하는 그 방식만큼은 어떤 시대적 판단으로도 쉽게 폄훼할 수 없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관통했던 수치심이라는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청년 시절 이학로의 문화에서 성리학의 도덕 질서를 배우며 형성되었던 그 수치심, 곧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 공포는 그의 중장년기 정치적 저항 속에서 권력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결기로 전환되었고, 마지막 대마도의 감옥 안에서는 적이 주는 음식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극한의 자기 절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감정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정치적 실용성이나 전략적 계산이라는 잣대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믿는 도덕적 원칙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했고, 그 원칙이 시대의 흐름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어쩌면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최익현은 틀린 방향으로 옳은 방식으로 싸운 사람이었을까요? 이 표현은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단순한 이분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킨 성리학적 세계관과 위정척사 사상이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예측했던 외세 침탈의 위험성 역시 상당 부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방향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그의 우려가 너무 많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방향이 옳았다고 말하기에는 그가 제시한 대안, 곧 전면적인 쇄국이 실제로 조선을 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이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장 정확한 답은 그의 위기 진단은 상당히 정확했지만 그의 처방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실현 불가능한 처방을 향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남겨두려 합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었다면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순수한 결기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는 이유로 그 결기마저 함께 평가절하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시대의 큰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떤 신념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최익현처럼 그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현실적 압박 앞에서 결국 타협의 길을 택하게 될까요? 최익현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삶으로 신념의 방향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도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한 실천만큼은 조금의 흠결도 남기지 않으려 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마도의 차가운 감옥에서 적이 건네는 밥그릇을 끝내 밀어내며 숨을 거둔 74세 노인. 그가 지키려 했던 세상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그 마음, 곧 부끄럽지 않게 살고 죽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의 질문으로 남아있습니다.